72세 박정혜가 며느리 윤정에게서 장례보험 서류를 받아든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장례식 비용이라도 있어야죠. 정혜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끼지만 자식들 생각에 도장을 찍는다. 한 달 후 정혜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장례식장에서 윤정은 완벽한 효부 연기로 모든 이의 칭찬을 받는다. 하지만 시아버지 만호는 며느리의 가짜 눈물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저 눈물 어쩐지 가짜 같다. 저 아이 뭔가 숨기고 있어.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근교의 오래된 단독주택에는 아침마다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물뿌리개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호미로 흙을 파는 소리, 그리고 72세인 박정혜의 작은 한숨 소리까지 말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정혜는 집 앞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깻잎을 가꾸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45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어딘가 눈치를 보게 되는 자신이 서럽기만 합니다. 분명 자신이 시집와서 가꾼 집인데 언제부턴가 며느리 윤정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텃밭 한 구석에는 정혜가 30년 넘게 키워온 감나무가 서 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탐스러운 감을 주렁주렁 달아주던 그 나무도 이제는 잎이 조금씩 누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혜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세월의 무게를 느낍니다. 나도 저 나무처럼 늙어가는구나. 그때 부엌 쪽에서 윤정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윤정이 부엌에서 나와 정혜를 부릅니다. 39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며느리입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있어서 정혜는 가끔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비교하게 됩니다. 정혜는 손을 털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식탁에는 늘 그렇듯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영양을 생각해서 준비한 윤정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고맙다, 윤정아. 뭐려? 당연한 일인걸요. 윤정의 대답은 늘 그렇듯 정중하지만 어딘가 차갑습니다. 정혜는 밥을 먹으면서도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윤정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벌써 나갔나? 네, 일찍 나가셨어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도 거르고 나가시던데요. 아들 민수는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중견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집에서는 늘 피곤해 보이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혜는 아들이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 민수 표정이 어두워 보이던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나? 글쎄요. 잘 말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원래 집에서 회사 이야기 안 하잖아요. 윤정의 말에는 시큰둥한 기색이 담겨 있습니다. 정혜는 며느리와 아들 사이의 관계도 예전만큼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혜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윤정이 말립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나이에 무리하시면 안 되죠. 요즘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윤정의 말에는 배려가 담겨 있지만 정혜에게는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못되게 느껴져 더욱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럼 내가 마당이나 쓸까?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할게요. 어머니는 텃밭만 보세요. 정혜는 할 일을 빼앗긴 기분으로 거실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전 드라마가 나오고 있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만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신경 쓰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정이 간단한 국수를 끓여줍니다. 둘이 마주 앉아 먹는 점심은 늘 조용합니다. 윤정은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고 정혜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윤정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아, 그냥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나 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 네, 특히 병원비랑 장례식 비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윤정의 말에 정혜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신 때문에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후가 되자 윤정이 거실에서 정혜에게 다가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냐? 요즘 생각해 보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윤정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합니다. 장례보험 가입 신청서였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보는 순간 마음이 섬뜩해집니다. 장례식 비용이라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민수도 당황하잖아요. 이웃집 할머니도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혜는 서류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왠지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 걸 벌써부터 준비해야 하나? 어머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죠. 보험료도 지금 나이에 들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정혜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되냐? 한 달에 15만 원 정도예요. 그렇게 많지 않죠? 15만 원이라 정혜에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용돈으로 받는 돈에서 그만큼을 떼어내려면 생활이 빠듯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마.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거실에 주저앉은 아들을 보며 정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민수야, 저녁 먹어라. 네, 엄마. 가족 3명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대화도 별로 없습니다. 정혜는 이런 분위기가 답답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야, 오늘 회사에서 어땠니? 그냥 그래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든 것 같던데. 괜찮아요. 다들 힘든 거죠, 뭐. 민수의 대답은 시큰둥합니다. 정혜는 아들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 없어 답답합니다. 밤이 되어 정혜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윤정이 가져온 보험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며느리의 배려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집인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구나. 정혜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습니다. 방 밖에서는 윤정이 전화하는 소리가 작게 들려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모르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흥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는 귀를 기울여 보지만 내용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결국 윤정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정혜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지만 윤정의 환한 미소를 보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어머니, 현명한 선택이세요.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윤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보험료는 정혜의 용돈에서 빠져나갔고 윤정은 매달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통장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남편 박만호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윤정이가 장례보험을 들자고 해서 가입했어요. 뭐? 갑자기 왜? 우리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76살인 만호는 아직 정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운동을 하고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러다닙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영 마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장례비가 많이 든다더군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아직 팔팔한데. 만호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이미 결정한 일이라며 넘어갔습니다. 사실 정혜 자신도 왜 그렇게 서둘러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윤정의 말에 이상하게 설득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보험 가입 후 윤정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정혜에게 더 친절해졌고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었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드셨어요? 응, 먹었다. 운동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심장이 안 좋거든요. 윤정은 정혜의 건강 상태를 유독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숨이 차다거나 하는 증상에 대해서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가슴이 조이는 느낌 없으세요? 아니, 괜찮은데.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혜는 며느리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 상태를 감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보름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새벽 정혜는 심한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정혜는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자던 만호가 깨어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가슴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정혜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도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만호는 급히 일어나 윤정을 깨웠습니다. 윤정아, 빨리 와봐. 엄마가 이상해. 잠옷 차림으로 뛰어온 윤정은 정혜의 상태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함 속에서도 묘하게 침착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겠어요. 민수도 깨워야지. 만호가 아들을 깨우려 하자 윤정이 재빨리 말렸습니다. 아버지, 민수 오빠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제가 모시고 가겠어요. 그럼 내가 같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기 계세요.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제가 빨리 모시고 갈게요. 윤정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정혜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만호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픈 아내가 우선이었습니다. 동네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혜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워하면서도 어딘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 침착함이 느껴졌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혜의 의식은 거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네, 빨리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윤정은 만호와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큰 병원으로 옮긴다고 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알겠다. 민수한테도 연락했냐? 지금 연락드릴게요. 한밤중에 전화를 받은 민수는 놀라며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 가슴을 아파하시더니 제가 더 빨리 눈치챘으면. 윤정은 흐느끼며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위로하며 함께 응급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윤정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올 것을 대비해 미리 연락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친척들에게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만호는 며느리의 세심함에 감사하면서도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가족분들이시죠? 의사의 표정에서 이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자분이 심정지로 인해 오늘 새벽 5시 30분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윤정은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일찍 눈치챘으면. 어머니. 정혜는 끝내 그날 새벽 7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혜의 영정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윤정은 흰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제가 더 잘해드릴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제가 밤중에 깨서 병원으로 모셨지만 너무 늦었나 봐요. 조문객들은 윤정의 효성을 칭찬했습니다. 참 효부네요. 시어머니를 저렇게 아끼다니. 요즘 며느리들 중에서 저런 사람 찾기 힘들어. 복받을 며느리야. 밤중에도 그렇게 정성껏 모셨는데. 윤정의 울음소리는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윤정의 슬픔에 동조했지만 장례식장 한쪽에 서 있던 만호의 눈빛은 점점 싸늘해져 갔습니다. 저 눈물. 어쩐지 가짜 같다. 저 아이 뭔가 숨기고 있어. 만호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산 아내의 죽음보다도 며느리의 과도한 슬픔 표현이 더 눈에 띄었거든요. 조문객 중 한 명이 만호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갑작스럽네요. 그동안 아프셨나요? 아니에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그럼 더 안타깝겠어요. 그나저나 며느님이 참 효성스럽네요. 보험도 미리 준비해 두셨다던데요. 만호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보험이요? 네, 장례보험 말이에요. 며느님이 미리 준비를 잘해 두셨나 봐요. 요즘 준비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보험에 가입한 지 고작 보름 남짓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과 보험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정혜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몰려들었거든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흰 상복을 입고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깎듯이 절하며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올랐고 목소리는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시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네, 저도 더 잘해드릴 걸 그랬습니다. 제가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윤정은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윤정의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친딸도 저렇게 못해. 밤중에 응급실까지 모시고 갔다며. 참 기특한 며느리야. 시어머니 복이 많으셨구나. 저런 며느리 만나서. 하지만 상주로 앉은 민수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평소 윤정이 어머니에 대해 불평을 토로할 때가 많았는데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나? 평소에는 어머니 시중 드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민수는 윤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생전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던 아내였는데 지금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렇게 불신의 눈빛으로 윤정이를 바라보고 계실까? 민수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서 있는 아버지의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만호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만호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계속 윤정을 관찰했습니다. 윤정이 조문객들과 나누는 대화, 눈물 흘리는 타이밍, 심지어 고개 숙이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네 며느리 참 효성스럽네.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야.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던 최 노인이 만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나? 그럼 저렇게 울면서 절하는 모습 보게. 진짜 친딸 같아. 우리 집 며느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네. 친딸같이 효성스럽기야 하지. 만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정은 조문객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과 음식점 사장과 상의하며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들 점심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음식점에서 도시락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약 50명분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도 충분히 준비해 주세요. 윤정은 장례식 진행에 관해서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발인 시간, 화장장 예약, 낙골당 준비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며느님이 참 꼼꼼하시네요. 이런 분 만나면 시어머니가 행복하죠. 장례식장 직원이 만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네, 보통 이런 일 생기면 허둥대기 마련인데 며느님은 차근차근 잘 처리하시더라고요.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 오시고. 만호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서류 말이요?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 말이에요. 보통은 장례 끝나고 나서 천천히 준비하는데 며느님은 벌써 다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정말 준비성이 철저하세요.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하루도 안 되어서 벌써 보험 청구 서류를 준비해 왔다는 말이 섬뜩했습니다. 언제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나요? 어제 저녁에 가져오셨어요. 사망진단서 사본이랑 보험 청구서까지 다 준비하셔서 놀랐죠. 만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이면 아내가 숨을 거둔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이미 보험 청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조문객 중 한 명이 만호에게 은밀히 다가왔습니다.
정혜와 같은 동네에 살던 김할머니였습니다. 사돈어른,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그 보험 언제 가입하신 건가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오? 아니, 며칠 전에 정혜 씨가 보험 가입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며느리가 권해서 가입하게 됐다면서요. 김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이라니? 네, 한 보름쯤 전이었나? 그때 정혜 씨가 윤정이가 자꾸 보험 들라고 해서 고민이야. 나이도 많은데 이제 와서 보험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던데요. 만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보험에 가입한 지 고작 보름 만에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때 정혜 씨가 윤정이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뭔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면서요. 김할머니의 말에 만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도 며느리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보험 혹시 누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혜 씨가 며느리가 수익자를 자기로 해달라고 한다고 하시던데요. 만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만호는 윤정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윤정아, 엄마 보험 서류 좀 볼 수 있을까? 네. 왜요, 아버지? 윤정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해졌습니다. 그냥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지금요? 조문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잠깐만 보면 된다. 윤정은 잠깐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만호는 서류를 받아보며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피보험자 박정혜, 수익자 며느리 윤정, 가입일자를 보니 정혜가 쓰러지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보험 금액은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수익자가 왜 너로 되어 있지? 만호의 질문에 윤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어요. 정말? 네, 어머니가 장례는 며느리가 치러야 하는 법이라면서 수익자를 저로 해달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만호는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꼼꼼하고 신중했던 정혜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쉽게 내렸을 리 없었거든요. 그럼 보험료는 누가 냈나? 어머니 용돈에서 나갔어요. 한 달에 15만 원씩 자동이체로. 만호는 계산해 봤습니다. 보험료를 겨우 한 번 내고 3천만 원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보험료를 한 번밖에 안 낸 거네? 아니에요. 2번 냈어요. 가입하면서 첫 달 보험료 내고 그 다음 달 것도 나갔거든요. 윤정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만호는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내 아내에 대해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보험건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나? 민수는 보험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가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수익자가 왜 윤정이야? 아버지, 그건 우연의 일치죠. 설마 제 아내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민수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세상에는 우연이란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내가 너무 순진한 거야. 아버지, 제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정말 잘 모셨잖아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던 거 아닐까? 만호의 말에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윤정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요. 그날 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가족들만 남아 정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영정 앞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고
민수는 그런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혼자 구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휴게실에 누워서도 계속 며느리의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만호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야간 당직자만 졸고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슬쩍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며느리가 맡긴 서류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야간 당직자는 졸린 눈을 비비며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서류 말씀이세요? 보험 청구 관련 서류 말입니다. 아, 네. 잠깐만요. 당직자는 파일함에서 서류를 꺼내 만호에게 건네줬습니다. 만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보험 청구서에는 윤정의 깔끔한 글씨로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 사망 일시, 사망 장소까지 정확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 서류들을 언제 가져오셨나요? 어제 저녁 8시쯤이었나? 며느님이 직접 가져오셨어요. 어제 저녁 8시면 정혜가 숨을 거둔 지 고작 3시간 후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완벽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혹시 며느님이 미리 서류를 준비해 오신 것 같지는 않나요? 글쎄요, 그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보통은 며칠 걸려서 준비하는 건데 너무 빨라서 놀랐거든요. 만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윤정이 정혜의 죽음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만호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윤정이 휴대폰을 들고 나와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저 윤정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보험 청구건인데요. 윤정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됐어요. 사망진단서도 오늘 오전에 나올 예정이고요. 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윤정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윤정이 만호를 발견했습니다. 아,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누구랑 전화했냐? 아, 그냥. 회사에 연락드렸어요. 며칠 쉰다고. 윤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만호는 분명히 보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회사에 이른 아침에? 네, 일찍 출근하는 동료가 있어서요. 윤정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만호의 눈에는 거짓말로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조문객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가짜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며느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어제 밤새 우셨죠? 친척 할머니 하나가 윤정에게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네,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와서. 윤정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만호가 보기에는 그 눈물도 가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호는 민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어젯밤에 확인해 본 게 있다. 뭐요, 아버지? 내 아내가 보험 청구 서류를 언제 준비했는지 알아? 모르는데요. 왜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3시간 만에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더라.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아내를 변호했습니다. 윤정이가 원래 일 처리가 빨라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미리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뭔가 너무 완벽해서 이상해. 아버지, 제발 윤정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윤정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의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만호는 정혜와 친했던 동네 할머니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혜 씨가 며칠 전에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며느리가 자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한다면서요. 특히 심장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더라고요. 만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정이 정혜의 심장 질환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정혜 씨가 윤정이가 요즘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하다고? 뭔가 기다리는 것 같은 눈빛이라고. 마치 언제 죽을지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농담으로 했던 말이 이제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만호는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 8시쯤 우리 며느리가 온 장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직원이 CCTV를 되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윤정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윤정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차분함이 느껴졌고 심지어 미소를 짓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크게 볼 수 있나요? 화면을 확대하자 윤정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리도 들을 수 있나요? 죄송해요. 소리는 녹음이 안 돼요. 하지만 윤정의 입모양을 보면 네, 준비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윤정을 직접 추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윤정아, 잠깐 나와보자.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윤정은 순진한 표정으로 만호를 따라 나왔습니다. 너 정말로 우리 정혜를 아꼈냐?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보험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죽었다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윤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사랑했다면 왜 수익자를 너로 했냐? 그건 어머니께서 하시라고. 정혜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40여 년을 같이 살았다고. 윤정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도 슬픈데.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윤정이 왜 울고 있어요? 민수야, 내 아내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수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 서서 윤정을 감쌌습니다. 윤정아, 괜찮아. 아버지가 슬퍼서 그러시는 거야. 하지만 만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야 했습니다. 윤정아, 나와보자. 만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엄숙했습니다. 윤정은 영정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윤정은 여전히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만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만호는 윤정을 장례식장 밖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이 연극 언제까지 할 거냐? 만호의 첫마디에 윤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 가면을 벗어라. 나는 다 알고 있다. 윤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사랑했다고? 그럼 왜 보험에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죽었냐? 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여전히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우연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예상할 수 있겠어요? 우연? 그럼 왜 사망 몇 시간 만에 보험 청구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냐? 윤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더 많이 흘리며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싶었어요. 민수 오빠가 힘들어하는데 제가 도와야죠. 내가 정희한테 심장 검진을 받으라고 계속 권했다면서 이번에는 윤정이 확실히 당황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의 증언을 만호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걱정? 아니면 언제 죽을지 확인하려고? 만호의 말에 윤정은 크게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저를 살인자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설명해봐라. 왜 수익자를 너로 했냐? 정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윤정은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정혜와 40여 년을 살았다.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그렇게 쉽게 내릴 리 없어. 만호는 주머니에서 CCTV 캡처 사진을 꺼냈습니다. 윤정이 장례식장에서 보험회사와 통화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봐라. 사진을 본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머니가 죽은 다음 날 보험회사와 통화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다. 윤정은 사진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윤정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아내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을 봐라. 만호는 민수에게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엄마가 죽고 나서 보험금 받을 생각에 웃고 있는 거다. 민수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윤정아, 이게 뭐야? 설명해봐. 윤정은 민수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나는. 그때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윤정은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윤정입니다. 전화를 받는 윤정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보험금 청구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되어서 내일 지급 예정입니다. 아, 네. 3천만 원 전액 지급되고 세금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아, 이게 다 뭐야? 윤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가식적인 울음과 달랐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살려고 한 거예요. 윤정의 고백에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간병에 지쳐도 아무도 제 고생 몰랐잖아요. 매일매일 시중 드느라 제 인생이 없어졌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심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는 회사만 다니면 되지만 저는 집에서 어머니 눈치만 봐야 했어요. 윤정아. 민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10년, 20년 더 살면 저는 어떻게 해요? 윤정은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험이라도 드러나야 나중에 위로가 되잖아요. 만호는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혜를 죽인 거냐?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빨리 죽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윤정의 말에 민수는 경악했습니다. 윤정아,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 네, 했어요. 매일 언제 죽을까 기다렸어요. 그게 뭐가 나빠요? 윤정은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윤정아, 민수는 아내의 말에 소스라쳤습니다. 보험 들고 나서 매일 기도했어요. 빨리 죽어달라고. 만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악독한 년이. 만호가 윤정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가 말렸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나도 민수야. 저런 년이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 윤정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제 인생이 없어졌다고요. 윤정의 절규 같은 고백이 장례식장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윤정아, 너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다른 가족들이 소란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윤정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정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효부의 가면을 쓰고 있던 윤정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혜의 죽음보다 더 큰 상처가 남은 가족들에게 남은 것은 배신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의 고백이 끝난 후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고 만호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집으로 가라. 만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윤정은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뒤따르려던 민수를 만호가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여기 있어라. 하지만 윤정이가. 그 여자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수는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동정심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정혜의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년의 속셈을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만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정이 말이 전부 거짓말은 아닐지도 몰라. 만호는 지난 몇 년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윤정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윤정은 그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혜가 살아있을 땐 그 고생을 내가 외면했으니까. 만호는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의 처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자신의 시간도 꿈도 포기해야 했던 윤정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시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민수가 잠에서 깨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잠 못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너는 어떠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윤정이 생각만 나요.
부자는 정혜의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정혜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정이가 한 말 중에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엄마 간병하느라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저는 회사 때문에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서 윤정이가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만호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밤에 엄마가 깨시면 윤정이가 일어나서 돌봐드렸고 병원 갈 때도 항상 윤정이가 모시고 갔어요. 민수는 아내의 고생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엄마도 윤정이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윤정이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하시면서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만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윤정이가 가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한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민수는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금을 노리는 건 잘못된 거야. 만호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네, 그건 저도 알아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윤정이도 나름대로 절망했던 것 같아요.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의 죽음과 윤정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윤정이가 엄마를 정말 미워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글쎄, 미움보다는 부담감이었을 거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간병에 지쳐서 만호는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시어머니를 모시라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지. 아침이 되자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은 집에 돌아간 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호와 민수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정혜의 마지막 길을 준비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윤정이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님은 어디 계세요? 발인인데. 아, 몸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져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만호는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윤정의 진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찾아뵙겠다고 하더라고요. 발인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혜의 관이 장례식장을 떠나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만호는 관을 따라가면서 아내와의 40여 년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집와서 어색해하던 어린 신부 시절,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하던 젊은 엄마 시절, 그리고 손자를 보고 싶어 하던 마지막 몇 년까지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앞으로는 내가 잘 살아갈게요. 화장이 끝나고 유고를 납골당에 모시는 의식도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윤정 없이 진행된 장례식이었지만 오히려 더 진솔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만호와 민수는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짐을 모두 정리하고 떠나간 후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윤정이 남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민수 오빠에게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렸던 것, 보험금을 노렸던 것,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간병하면서 제 인생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28배 결혼해서 벌써 10년이 넘게 어머니만 돌봤어요. 친구들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저는 매일 약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는 일만 반복했어요. 아무도 제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고
저는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민수 오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편지를 읽은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과 절망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정이도 나름대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도 변명이 될 수는 없어. 하지만 만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윤정이의 고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말이에요. 저도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집안일은 윤정이에게만 맡겼으니까. 만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윤정의 처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 민수야? 앞으로는 서로 더 배려하며 살아야겠어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자는 그제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움과 원망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발인 당일 아침, 만호는 일찍 일어나 정혜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내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윤정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모든 걸 정리하겠어요. 단순히 그 아이를 벌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만호는 아내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윤정의 잘못을 드러내되 증오가 아닌 깨달음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침 8시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민수의 직장 동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혜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며느님은 어디 계세요? 발인인데 아직 안 오셨나? 조문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윤정이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사람들의 의아한 표정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발인인데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마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가 봐요.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는데 사람들은 윤정의 효성을 기억하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그 모든 칭찬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전 9시 반쯤 만호는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오늘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거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윤정이가 더 힘들어져요. 민수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건 윤정이만의 문제가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야. 윤정이의 고생을 외면했던 우리도 책임이 있어.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발인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만호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고인을 아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혜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어서 행복했을 겁니다. 만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이 운구차에 실리고 조문객들이 뒤를 따르며 화장장으로 향하는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정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장례식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 며느님 오셨네요. 많이 아프셨다던데 괜찮으세요? 사람들은 윤정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이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늦었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여전히 슬픔에 잠긴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윤정을 보고 놀랐지만 곧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화장장에 도착하자 마지막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약 100명 가까운 조문객들이 가득 찬 화장장 장례 예식장에서 만호가 마지막 인사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만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중했습니다. 정혜와 40여 년을 함께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었지만 오늘만큼 복잡한 심정인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만호의 진지한 표정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윤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토록 칭찬해 주신 우리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 윤정이가 정혜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여러분 모두 아시죠? 효부라고 칭찬해 주셨고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의 효성은 동네에서 유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효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만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정혜가 죽기 한 달 전에 장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윤정이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험의 수익자는 며느리 윤정이었습니다. 보험료는 한 달에 15만 원, 보험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보험료를 겨우 2번 내고 3천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장래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정혜의 죽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장례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만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며느리가 직접 고백했습니다. 매일 시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기도했다고 보험금을 받고 싶어서 보험 가입을 권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한 것도 심장 검진을 자꾸 받으라고 한 것도 모두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만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왜 저를 이렇게 매장시키려고 하세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윤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정은 선글라스를 벗었고 그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윤정의 절규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언제까지 시어머니 간병만 하며 살아야 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28배 결혼해서 벌써 11년째 어머니만 돌봤어요. 매일매일 약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밤에 깨시면 달려가고 윤정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진심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저만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아야 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80, 90까지 사시면 저는 언제 제 인생을 살아요? 윤정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보험금이라도 받아야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이라도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조문객들은 윤정의 고백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악독함에 분노하면서도 그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면 어떻게 해? 하지만 11년이면 정말 오래 고생한 거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그래도 며느리로서 도리가 있는 건데. 사람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만호는 윤정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고통도 이해할 만했지만 그렇다고 용서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윤정아, 내 고생은 안다.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면 되는 거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윤정의 목소리는 울분에 차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의 고통을 알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윤정아, 우리가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민수 오빠는 나쁘지 않아요. 다들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윤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저는 갈게요. 윤정은 마지막으로 정혜의 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나쁜 며느리여서 죄송해요. 윤정은 깊게 절을 한 후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뒤따르려는 민수를 만호가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나더라. 지금은 혼자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정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효부의 가면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정이 장례식장을 떠난 후 화장의식은 조용히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정혜를 마지막으로 배웅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식에 집중했습니다. 만호는 아내의 관이 화장로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을 수습하는 동안 조문객들은 하나둘씩 만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진실을 밝혀주셔서 다행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복잡해졌네요. 며느리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 말도 일리가 있긴 해요. 11년이면 정말 오래 고생한 거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윤정의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그 고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돈어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일단 민수와 함께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어요. 만호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모든 의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모든 짐을 정리하고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거실에는 어제 본 편지 외에 다른 편지 하나가 더 놓여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앞으로 보낸 보험 청구 철회서의 사본이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철회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윤정. 만호는 편지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윤정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양심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윤정이가 보험금을 포기했네요. 민수도 편지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나마 다행이야. 부자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혜가 없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왜 무서우냐? 무섭다기보다는 외로울 것 같아요.
엄마도 없고 윤정이도 없고 민수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함께 살자. 어차피 나도 혼자서는 외로울 것 같다. 정말요? 응,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만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둘뿐인 가족이 되었지만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할머니 몇 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아이도 참 안 됐어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할머니들은 윤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반성할 점이 있어요. 며느리의 고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서요. 만호는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서로 좀 더 배려하면서 살아야겠어요. 할머니들은 오늘의 일을 통해 가족 간의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만호와 민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만호는 집안일을 돕고 민수는 회사 일과 집안일을 병행했습니다. 아버지,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다.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다 하시면 안 되죠. 부자는 서로 배려하며 집안일을 나눠서 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윤정에게만 맡겼지만 이제는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민수에게 윤정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 오빠 잘 지내세요.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말 미안했어요. 민수는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윤정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네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윤정에게도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다.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달이 지나고 만호와 민수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했습니다. 만호는 경로당에 나가서 바둑을 두고 민수는 회사에서 돌아와 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민수는 예전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가정의 짐이 줄어들면서 회사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네, 엄마한테 좋은 소식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부자는 정의를 그리워하면서도 현실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둘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자. 어느 날 만호는 정혜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승진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시던 손자 얼굴도 곧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정이는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 아이도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보, 우리가 너무 그 아이를 힘들게 했나 봐요. 미안해요. 만호는 윤정에 대한 원망보다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민수와 둘이서 잘 살아갈게요. 서로 더 배려하면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만호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라도 내 곁에 남아있을게. 너도 다시 일어나야지. 네, 아버지. 저희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혜의 빈자리는 아직도 컸지만 만호와 민수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윤정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된 세계에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받고 성장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